자, 이제 84페이지부터 하면 되죠. 봅시다. 자, 수신사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수신사. 자, 수신사는 1차 수신사. 자, 1차 수신사는 김기수가 파견됐었죠. 그리고 2차 수신사는 누가? 김웅집. 이 김웅집이가 조선쟁략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김웅집, 조선쟁략, 유포. 제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도입인데 뭐 유포나 도입이나 뭐. 자, 3차 수신사는 1882년 박영효, 김옥 등이 파견됐고요. 자, 이때 3차 수신사는 1882년이잖아요. 이모군란 직후에 파견이 된 거예요. 일본이 이모군란 결과 제물포지약을 체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사죄하러 와. 사죄사를 보냈죠. 왠지 일본 공사관 막 습격당하고 교관 죽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때 갈 때 다른 나라 보니까 깃발이 다 한 개씩 달려있는 거야. 우리도 하나 달까? 그래서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최초로 사용하자. 태극기는 1882년부터 쓴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원형이 있고, 이거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뭐라 그래야 되지? 고문으로 왔던 데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인인데, 그래서 고종이 그 데니에게 선물로 줬던 태극기가 사실은 조금 더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한 건 이때가 처음 사용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니 태극기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80년인지 81년인지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즈음이죠. 자, 어쨌든 수신사. 자, 그럼 이제 요거는 몇 차 수신사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자, 봅시다. 새로 만든 국기를 묶고 있는 누각에 달았다. 기는 흰 바탕으로 네모졌는데 세로는 가로 5분의 2에 미치지 못하였다. 중앙에는 태극기를 그려 청색과 홍색으로 색칠을 하고 내 모서리는 건곤 감리의 사괴를 그렸다. 딱 알겠죠? 아, 태극기구나. 그러면 이게 몇 차 수신사? 3차 수신사. 그리고 박영유라고 써있잖아요. 아, 3차 수신사구나.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요 수신사 나왔어. 자, 이거는 어떤 사건의 결과로 파견된 사절단이죠? 이모군란. 조금 전에 말했죠? 이모군란. 그래서 그렇게. 자, 그 다음에 황준센 봅시다. 황준센의 조선쟁략. 자, 조선의 땅을 실로 아세아의 요충에 자리 잡고 있어서 형세가 반드시 싸우는 바가 되니 조선이 위태로우면 적중동의 형세가 날로 급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땅을 공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조선의 책략은 러시아를 막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은 없을 것이다. 자, 러시아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결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 자, 여기에서는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이죠. 자, 일단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은 누가?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황준헌이죠. 이제 한자로 하면은. 자, 그리고 이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은 자, 누가 도입했다?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고종에게 바치고 고종이 보니까 야, 좋다. 그래서 이제 널리 읽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은 자, 러시아를 방어해야 된다. 방러예요. 방러. 러시아를 방어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방법은 친중국, 금방 나왔죠? 결일본, 그리고 연미국 해야 한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한대. 자, 여기에서 이제 영향. 자, 영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연미론이 대두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중에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어져야 되고 미국과 연결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우리 원래 친하잖아. 그래서 원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랑만 친하면 되는 거야? 미국하고만 친하면 완벽해. 약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만 친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게 됐구나. 근데 아직 미국이랑 뭐가 없어. 그러면
조약을 체결해야지. 그래서 연미론이 대두하게 됐고, 자, 요게 대두되면서 그럼 미국과 조약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 거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영향을 받은 건 또 뭐냐? 위정척사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위정척사운동은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는 1880년대 위정척사운동이에요. 자, 1880년대 위정척사운동으로 이 조선 책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한 상소가 올라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영남만인소. 자, 영남만인소는 이만손. 그래서 영남, 만소, 이만손. 요게 이제 위정척사운동이죠. 자, 그래서 조선 책략의 영향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조미소 통상조약, 하나는 영남만인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선 책략 체크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통상반대론 봅시다. 1880년대 위정척사운동. 자, 이항로의 척화주전론 먼저 보시면 위정척사운동은 위정, 바른 것을 지키고 척사,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른 것이라는 건 뭐냐면 유교, 뭐 전통 이런 것들은 지키자. 그 다음에 사악한 것. 여기서는 이제 서양, 뭐 서양 문물 이런 거죠. 그리고 천주교. 자, 이런 것들은 배척하자. 그래서 위정척사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위정척사운동 같은 경우는 1860년대부터 이제 위정척사는 뭐예요? 서양을 받아들이지 말자. 이게 이제 무조건 위정척사지만 시기별로 조금씩 주장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1860년대 같은 경우는 병인양요가 있어서 서양이 쳐들어오는 시기니까 서양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싸울 거야. 이걸 이제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척화주전론을 내세우면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은 이항로, 기정진 등. 이항로가 호가 화서거든요. 화서. 그래서 만약에 뭐 화서학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항로니까 1860년대구나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870년대는 개항,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항은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개항, 불가론, 개항은 안 돼. 그 다음에 외양, 일체론. 자, 개항은 안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개항을 누구한테 하게 된 거예요. 누구랑? 일본.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만 막으면 되는 줄 알았어. 서양. 근데 결국 개항은 일본한테 당한 거잖아요. 뭐 서양이나 일본이나 한 몸이네. 나쁜 놈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양일체론. 자, 그리고 이렇게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최익현. 최익현이 개항 불가소라는 상소를 올렸어요. 거기서 주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880년대는 개항을 했으니까 개화 정책을 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개화 반대 운동. 자, 뿐만 아니라 조선 책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로 영남만인소.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만손, 홍제학 이런 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자, 1890년대는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있었던 시기예요. 자, 이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일본은 총칼 들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일의병운동.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자,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인성, 이소웅 한번 살펴보시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사료를 쭉 보고 있잖아요. 사료를 보면 이 사료를 첫째 외울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료는 외우는 게 아니고 분석 및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료가 있었구나라는 거 정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들은 게 이제 복습하려면 아마 양이 꽤 많을 텐데 이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미리 얘기하면 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듣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나 저거 다 아는데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호락 문제 같은 거 만약에 나 잊어버렸었다 이미 그러면 호락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실학자 중에서도 내 정약용은 알지만 내가 유득공은 잘 모르겠는데 유득공이나 뭐 이제 역사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모르는데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모르는데 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나면 또 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 사료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 중에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체크 한번 해두시고 그 모르는 거는 기본서로 다시 가서 뭐 필기를 했던 거건 아니면 동영상이건 뭐 기본서건 간에 다시 공부하는 거.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내 걸로 만들어 놓는 데까지가 공부의 완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듣고 말아버리면 그래 하고 넘어가면 듣고 한 번에 끝나는 거고 이제 그거는 짧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었다? 물론 이제 듣는 수업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짧게 그랬네 하고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다시 찾아보고 기본서 내용 확인하고 하면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내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을 하고 여러분이 들어.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쵸? 듣기만 하면 뭐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지. 그쵸? TV 틀어놓으면 듣잖아 우리. 그런 거잖아. 그 듣는다고 다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듣긴 하지만 다 외우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또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은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 뭐 한 30%에서 50%? 근데 그거를 복습하고 다시 그 내용을 공부하는 데까지 가야 7,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이 지식은 내 거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그래 오늘 진도로 이만큼 나갔네 그리고 한번 읽어보는 거는 사실 이제 물론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지식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복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료를 공부하는 의미는 그런 거니까 꼭 복습하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다음 달 넘어가면서 또 문풀 할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죠.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쫙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네.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이제 단원별 문풀부터 할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예상문제 할 건데 문풀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게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거구나. 이거를 찾으라는 거구나 라고 뚜렷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내가 뭘 알고 있는 건지 뭘 모르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헷갈려 말하자면. 왜냐면 그냥 여러분이 지식을 들었을 뿐이니까. 지식을 이제 쉽게 말하면 다 섭취했을 뿐이니까 여기서 정말 골라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구나. 이건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거를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추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이 뚜렷하게 한국사가 안 잡혔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나는? 뭔가 뭐 내용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내용은 어렵고 좀 복잡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모자란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 말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거니까 너무 막 마음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왜 학생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마음은 급해. 막 어떻게 공부를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그런데 막상 또 공부를 하려고 보면 잘 모르겠고 약간 좀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냥 그럴 시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지식을 여러분이 취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돼. 커리큘럼이라는 게 왜 있겠어? 다 순서가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이 할 거는 그 단계마다 열심히 하는 거. 알겠죠? 미리 앞서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될 거니까 다 공부할 거니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갈 거니까 따라오시면 되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 그 대신 그 단계에서 해야 될 건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그걸 안 하고 그냥 따라만 가면 거기서 거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여러분이 챙겨서 요 단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얘기도 미리 한번 했어요. 여러분이 또 마음 급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할까봐 그런 얘기 한번 살짝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얘기를 다 했잖아요. 요게 이제 요 사료로 나오는 거예요. 사료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통상반대 운동에서 12번 84페이지. 자, 이항로의 척화 주전론 나와 있죠. 자, 서양 오랑캐의 화가 오늘에 이르러 홍수나 맹수의 해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힘쓰시고 경계하시어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를 잡아배게 하시고 밖으로는 정병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케 하소서. 쉽게 말하면 적을 물리치자 척화주전론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기정진의 상소문도 마찬가지죠. 자, 저들 교활한 오랑캐는 자신들의 생각하는 바를 눈 속에 못으로 삼아 갖은 방법을 다하여 구멍과 간격을 뚫어 반드시 우리와 교통을 하고자 바랄 뿐이니, 여기서 이제 통상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교통을 바랄 뿐이니 그 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통의 길을 열면 저들이 영위하는 바는 사사건건 뜻대로 이루어져 막힘이 없어 2, 3년 안으로 전하의 백성으로서 서양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게 나가고 있죠. 문호 개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13번도 마찬가지죠. 맨 밑에 보시면 최익현의 오불가소. 자, 이거는 개항불가소예요. 개항을 반대하는 상소. 자, 일단 강화를 하고 나면 무라를 교역하게 되는데 저들의 무라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기이한 놀이개로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양이 무궁합니다. 우리의 무라는 모두가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이므로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세 우리는 황폐해질 것입니다. 자, 저들은 쉽게 말하면 공산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판매하는 건 뭐 나중에도 그렇게 되지만 쌀이잖아요, 쌀. 그러면 그거는 땅에서 나는 거고 백성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줄에 그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로 양적이므로, 자, 외양일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항불가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개화반대론에서 영남만인소 한번 봅시다. 자,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온 황준원의 조선책략이 유포된 것을 보고 머리카락이 곤두서 가슴이 떨리며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릇 중국은 우리가 신하로서 섬기는 바이며 신일과 서로 두터운 지가 200년이나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여 만일 중국이 이를 가지고 따지고 시끄럽게 떠든다면 무슨 말로 해명하겠습니까? 일본은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나라입니다. 국경의 요충지가 험진하고 평단한 지형을 저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수로와 육로의 요충지를 저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가 대비가 없는 것을 엿보고 함부로 쳐들어온다면 장차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자, 그래서 중국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원래 우리와 관련이 많은 나라인데 뭐 굳이 더 친할 게 있냐? 자, 미국은 우리가 원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의 허점을 엿보고 우리의 약함을 없이냐게 응하기 어려운 청을 강요하거나 계속 될 수 없도록 비용을 떠맡긴다면 장차 어떻게 응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던 나라인데 굳이 끌어들일 필요가 있냐? 자, 그리고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아무런 혐의도 없습니다. 공연히 남이 이간질하는 말을 믿었다가 우리의 채통이 손상될 바가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우리가 왜 막아야 되며 청나라와 일본은 침략의 의도가 없냐? 미국은 모르는 나라인데 뭐하러 굳이 끌어들이냐? 이러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영남만인소예요. 영남만인소, 이만손. 자, 요거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했냐면 제가 나라 이름 빈칸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가 빈칸, 가나다라 이렇게 빈칸이어서 다음에 들어갈 나라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 나라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만언척사소. 자, 서양의 학문은 천리를 어지럽히고 기강의 소멸시킴이 심하면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양의 물건은 태반이 음탕하고 욕심이 유도하며 윤리와 강상을 깨뜨리고 정신을 어지럽히며 천리를 거역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또한 십자가의 상을 받들지 않는다 해도 예수교의 책을 읽게 되면 성인의 죄를 얻는 시작입니다. 전하의 백성들은 과연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좀 홍제약이 말을 싸가지 없게 했어. 그래가지고 죽어. 말을 싸가지 없게 하면 죽어.
자, 그래서 만원 척사소 어쨌든 이런 비판하는 상소가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이모군란 봅시다. 보통 이모군란부터는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요 사건을 제시하고 다음과 관련된 뭐 사건의 결과를 골라라, 원인을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파악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사료 볼게요. 조선의 왕족들 살해되다. 자, 7월 23일 반란군이 서울 주요 도시를 장악하고 궁궐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일본 공사는 공관 관원들과 함께 탈출하여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궁궐로 향했으나 궁궐은 이미 반란군에게 함락되었다. 서울은 현재 무정부 상태라고 알려왔다. 궁궐에 거주하던 왕족들 중 오직 왕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왕비는 살해당했다. 왕비는 이때 죽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며칠 뒤에 이게 뉴욕타임즈라는 신문 많이 들어봤죠? 뉴욕타임즈의 신문에 난 기사고 나중에 며칠 뒤에 정정 보도를 내요. 그거 잘못됐어. 왕비 안 죽었어. 이렇게 이제 정정 기사를 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궁궐을 습격당했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당했다고? 그럼 이건 이모군란이지. 그래서 이모군란의 연도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1882년 이모군란. 자, 그럼 이모군란이 일어난 원인은 뭐예요?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와 도시 빈민의 그런 이제 쌀값 폭등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 때문이죠. 자, 밑에 사료에 나오죠. 자, 봅시다. 군졸들은 먼저 교동 이채흥의 집을 부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채흥을 죽였다. 그리고 나서 장안의 민간놈은 다 죽이겠다라고 원하면서 민경호, 민태호, 민규호, 민두호, 민영식, 민치서, 민치상, 민영모, 민창식. 민씨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 우리 아까 민씨 있었어? 민씨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요즘 민씨 그렇게 흔한 성은 아닌데 여기 민씨가 엄청 많네요. 자, 종로로 끌고 나와 난자하여 죽였다. 이때 이제 민씨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백성들의 불만을 살 때죠. 자, 그 다음에 또 김보현의 큰집, 작은집, 신건호, 한성근, 윤흥열, 홍환, 이태응 등등. 자, 집들을 모두 부숴버렸다. 홍환을 포박하여 죽이려 들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민가와 친근한 사람이나 궁궐을 출입하는 점쟁이 무당들까지도 모두 파괴하여 이날 살해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자, 첫 번째 줄에 군졸들이 반란을 일으켰구나. 이모군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건으로 가볼까요? 86페이지. 자, 우창칭이 왕께 말하기를 내가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조선에 와 있으므로 매사에 청나라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이에 중전께서 청인이 이와 같이 교만하니 분함을 견디지 못하겠다. ang선대원군이 청에 sul어오면 나라를 반드시 어지러울 것이다. 등의 말씀을 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청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반협박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이래서 지금 내 말 잘 들어라. 즉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 시기가 언제? 당연히 이모군란인데 또 더 알 수 있는 건 흥선대원군이 돌아오기 전이다. 흥선대원군이 지금 청으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모군란이구나. 자, 그러면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된 조약들이네요. 16, 17. 자, 16 볼까요? 조청상민수룡 무역장정. 자, 이 무역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에 균점하는 예와는 다르다. 자, 조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방. 그러니까 여러분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라는 조약 이름은 종주국과 종속국의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조약에서부터 이미 조선을 무시하면서 조약을 체결했다. 종속국이라고 하면서 설정하고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뒤에 나올 내용 미리 한번 물어볼까요? 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을 나중에 대한제국이 되면서 이제 대등한 관계가 됐잖아요. 우리도 황제국, 너네도 황제국. 그래서 조약을 한번 개정하지 않나?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을 나중에 대한제국 때 한번 개정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한청통상조약 또는 조청통상조약이라고 하기도 해요. 책마다 조금씩 그런 명칭이 다를 수 있는데 1899년에 한청통상조약, 조청통상조약. 자, 이거 뭐가 개정된 거냐면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개정된 거예요. 대한제국 때. 너도 황제국, 나도 황제국. 우리는 대등하니까 조약의 이름을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너네는 우리 속국이잖아. 네,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는 장정, 청과 조약을 체결한 거구나
알 수 있고요. 자, 2조 볼게요. 1조. 청해 상무위원을 서울에 파견하고 조선대관을 천지를 파견한다. 청해 부경 대신과 조선 국왕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청나라는 황제도 아니고 대신인데 조선의 왕하고 지위가 똑같아. 속국이란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 만일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일이 있을 경우 중국 상무위원에 넘겨 심판한다. 요건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분쟁이 생겼는데 재판을 중국의 관료가 한다는 거죠. 치해법권이네. 불평등 조약이군. 북경과 한성의 양화진에서 계잔 무역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내지 채판을 금하고 다만 내지 채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간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즉 여기서는 뭘 금하고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상은 허가한다는 거죠. 허가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륙 통상, 맞아요. 내지 통상을 허용한다. 내륙으로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다. 또는 점포를 차릴 수 있다. 요거를 허가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자, 그러면 청나라와 이모군란의 결과 체결한 조약은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면 일본하고 체결한 조약은 제물포 조약이죠. 자, 봅시다.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조선국은 흉도들을 체포하여 수계를 엄중히 신문하여 중재에 처한다. 일본국이 파견한 인원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다스린다. 기한 내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 응당 일본국이 처리한다.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를 호위한 육해군의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즉 뭐예요? 배상금을 내라. 이런 거죠. 그리고 매년 10만 원씩 5년간 걸쳐 청산한다.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관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자,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 허용이죠. 이거는 지금 현재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 이모군란이니까 일본 군대도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언제? 이모군란 때.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언제? 이모군란 때. 청과 일본의 군대가 모두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사건이 뭐냐? 이모군란인 거죠. 그래서 청 군대, 일본 군대 다 들어왔구나. 이모군란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 문물의 도입. 자, 서양 문물의 도입과 관련해서 동도서기론. 자, 동도서기론은 온건계화파가 문물을 수용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동양의 도, 정신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자, 봅시다. 곽길학의 상소문. 외국의 교는 사로서 멀리해야 되지만 기는 리로서 가히 이용생의 바탕이 될 것인즉 농상의학, 배수레 등의 종류는 어찌 이를 꺼려서 멀리하겠는가. 자, 기는 이로운 것이므로, 기술은 이로운 것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 윤선학의 상소문 볼게요. 군신부자, 부부, 붕우, 장유의 윤리는 요거 이제 삼강오륜이잖아요. 오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이므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이고 안 변하는 거지만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도가 됩니다. 이런 도는 자, 이에 대해 배, 수레, 군사, 농사, 기계의 기계는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서 기가 됩니다.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만 받아들여? 기술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온건계화파의 주장으로서 나중에 이제 이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동도서기론적인 입장에서 서양 문물을 수용한 거예요. 대한제국 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동도서기론. 자, 그 다음에 개화사상의 선구자, 어떻게 된 거지? 지금 87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오케이. 87페이지 볼까요? 자, 개화사상의 선구자 봅시다. 오경석. 자, 그러면 지금 개화사상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1880년대에 보면 이제 통상개화론자 중에서 선구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 통상개화론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오경석, 유홍기, 박규수 이런 인물들이죠. 초기 통상개화론자들. 자, 봅시다. 오경석이 조정의 신하를 유도하여 외교를 운영할 때 벼슬이 없는 사람으로 시정에 숨어 지내다가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으로 세계의 사정을 살피면서 뜻을 내정 국면에 두고 내전 국면 전환에 두고 가만히 귀족 중에 뛰어난 자를 규합하여 방략을 가르치고 뜻과 기계로 공모해준 이가 있으니 당시 백의정승의 이름을 얻은 유대치가 그라.
박영훈,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과 귀족 아닌 이로 백충배, 정병화 등은 다 대치의 문화에서 뛰어난 자로 박영훈, 김옥균 등이 여러 해 이래 일본 교섭에 선두에 선 것은 실상 대치의 지시와 계획 중에서 나온 것이요 세상이 개화당으로 지목하는 대치의 문인임을 이름하였다. 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선구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화파들, 뭐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오경석은 역관 출신이니까 거기 보시면 해국도지 영환지략 같은 중국의 책을 가지고 들어온 거고 이 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친구에게 넘긴 거야. 친구가 의원이거든요. 의사.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유대치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별명이 백의정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신으로는 정승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당연히 중인이니까. 하지만 그만큼 사람이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제하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여론을 주도하고 지시하고 하는 역할을 이 사람이 다 한 거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개화사상의 선구자. 자, 그러면 이 개화, 이렇게 형성된 개화파들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나요? 하나는 온건 개화파. 여기다 쓸까요? 어쩔 수 없네. 여기다 써야겠네. 온건 개화파. 그 다음에 급진 개화파. 자, 이렇게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눠지지. 이렇게 나눠지죠? 온건 개화파로 급진 개화파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온건 개화파는 개혁의 어떤 뭐랄까요? 개혁의 순서? 아니면 뭐 흐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는 점진적 개혁이죠, 뭐. 자,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급진적 개혁이지. 을 주장한 거고, 개화의 뭐 순서라고나 할까요? 또는 속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개화의 속도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온건개화파의 어떤 주장이나 사상이라고 할까요? 자, 온건개화파는 우리가 동양의 돈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런 입장에서 개화를 주장을 했으면 급진개화파는 아니거든, 다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문명개화론을 제시했는데 자, 동도서기로는 기술만 받아들이자. 여기 급진개화파의 문명개화론은 기술, 사상, 제도 한꺼번에 싹 바꾸자. 이런 거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모델, 개혁의 어떤 모델로 삼았다라고 하면 온건개화파는 청의 양모운동을 모델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았죠. 아까 이 속도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속도. 개화에 뭐 빨리 할 거냐 천천히 할 거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자, 그러면 20번. 자, 20번은 급진개화파인 거죠. 급진개화파의 주장은 싹 바꾸자, 다 바꾸자 이거잖아요. 자, 종교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믿게 하고 정부에서는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어리석고 약해진 뒤에야 그 나라를 보존하고 지위를 편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실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서양과 맞서려면 군주의 권한을 줄여 국민들에게 응분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보국의 책임을 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도 받아들이자, 뭐 믿게 하자, 왕의 권한도 제한하자 되게 극진적인 개혁 주장인 거잖아요. 이게 이거죠. 문명개화론. 그래서 이런 주장이구나. 자, 그 다음에 김옥균의 발언이라고 나왔죠. 자, 김옥균이 차관교섭에 실패한 후에 귀국하기 전에 후쿠자와 유키치를 만났죠. 여기서 이제 김옥균은 아까 우리 3차 수신사 기억나죠? 그때 김옥균도 박영효와 같이 가는데 김옥균의 임무는 개혁을 위한 차관, 돈을 빌리러 간 거예요, 일본에. 하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돈 빌리는 건 실패해요. 그러자 이때 일본 개화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대담을 나눈 거예요. 대화를 나눈 거죠. 거기 뭐라고 했냐면 지금 빈손으로 돌아가면 집권 4대당이 자, 집권 4대당이라는 건 요 온건개화파를 말하는 건데 요 온건개화파를 다른 말로 4대당. 왜냐하면 청에 사대하는 세력이고 그 다음에 수구당은 보수적인 세력이고 급진개화파를 다른 말로 개화당, 독립당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4대당은 지금 온건개화파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세력, 민시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온건개화파는 민시 세력과 같은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우리 개화당이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우리 개혁안도 없어질 것이다. 조선은 청나라에게 영구히 숙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당과 사대당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 나 조선으로 돌아가면 사고 칠지도 몰라. 결국은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그 사건이 뭘까요? 갑신정. 그게 드디어 갑신정변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갑신정변을 일으키는데 갑신정변이라는 게 그런 거죠. 고위 관료들 다 죽이고 우리가 정권을 차지해서 이제 이런 이거죠. 입헌군주제 국가를 수립하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주장을 하다가 이제 시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3일 만에 끝나게 되죠.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들이 제시한 개혁안이 바로 87페이지 개혁안이죠. 한번 볼까요? 자, 14개조 정강은 갑신정변의 급진개혁파가 주장한 거죠.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다. 자,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며 청에 대해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흥선대원군이 이모군란 때 잠깐 등장했다가 청에 잡혀간 거예요. 주동자로 몰려서 잡혀갔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지금 청에 억류되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한 거고, 자,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운다. 문벌 폐지, 인민평등. 그 다음에 지조법 개혁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조세제도의 개혁을 말하는 거고요. 조세제도의 개혁. 자, 그 다음에 내시부를 없애고 인재를 등용한다. 그리고 환상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환상미는 이제 환곡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규장각을 폐지한다. 규장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민씨나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없애자 이런 거고요. 자, 급히 순사를 도워 도둑을 방지한다. 경찰제도를 마련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해상공국을 혁파한다. 보부상을 없애라라고 하는 건 특권 상인을 없애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영을 1영으로 하되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설치한다. 군제 개편을 말하는 거고요.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재정의 일원화, 호조의 재정 일원화. 그 다음에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자, 대신과 참찬이 중요한 일을 결정해서 반포한다는 건 왕권을 좀 제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헌군주제 국가 수립을 추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된 조약으로 가봅시다. 자,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 자, 갑신정변의 결과 한성조약. 자, 그럼 한성조약은 누구랑 체결된 거예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거예요. 조선, 일본. 자, 조선국 2관부터 볼까요? 2관. 자, 해를 당한 일본국 인민의 유족 및 부상자를 구휼하고 상인의 화물이 훼손 약탈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조선국에서 10만 원을 지불할 것. 자, 일본 공관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 지어야 되므로 조선국은 마땅히 땅과 집을 교부하여 공관 및 영사관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그 수축 중거를 위해서 조선국은 다시 2만 원을 지불하여 공사비를 충용하도록 할 것. 사실 여러분 이 조약만 보고도 이 조약이 제물포 조약인가? 하는 걸 찾아내면 한성조약인가? 하는 걸 찾아내면 딱 좋겠죠. 당연히 좋은데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제물포 조약을 다시 보시면 제물포 조약에서는 공사관 경비병 주둔 허용. 그렇다고 막 5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사관 경비병을 주둔하라고 했구나.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한성조약으로 다시 보시면 여기서는 자, 공사관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 돈을 네가 내라. 니들이 내라. 그래서 공사관 신축비를 배상하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죠? 앞에서는 그냥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내라 이거였는데 여기서는 공사관 신축비를 배상해라.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굳이 막 1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이거 가지고 구분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텐진 조약. 자, 텐진 조약은 누구랑 체결한 거? 청과 일본이랑 체결한 거예요. 자, 청국은 조선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하며 일본국은 공사관 호위를 위해 조선에 주재한 병력을 철수한다. 그러니까 청군도 철수, 일본군도 철수, 둘 다 나가자. 자, 그 대신에 자, 앞으로 조선에서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 청일 양국 중에 한 나라가 파병을 하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그에 앞서 쌍방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자, 조선에 들어갈 거면 상대국에도 알려줘야 돼. 같이 들어가게. 요거죠. 그 사건이 진정되는 즉시 병력을 철수시키며 잔류시키지 못한다. 결국에는 이 조약이 단초가 돼서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또 누구를 불러요? 또 우리는 누구를 불러? 우리는 또 전통적으로 청을 부르지. 그래서 이모군란 때 청 불렀고 갑신정변 때 청 불렀고 동학농민운동 때 청 부르지. 그런데 요 지금 텐진조약이 갑신정변 이후에 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는 다 나갔어. 청군대, 일본군대 다 나갔어. 그런데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때 청을 또 불렀더니 우리는 이제 청만 불렀는데 누가 따라왔어? 일본이 따라왔지. 그러면 여기 조항에 보면은 그런 내용 있죠. 사건이 종결되면 나가라. 요거 있잖아요. 잔류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되자. 왜냐면 동학농민군에서 자진 해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지. 야 이제 끝났어 나가. 그랬더니 일본이 싫어. 그러면서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죠. 청일전쟁 일으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건이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텐진조약 때문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 청일전쟁. 텐진조약 때문에 뭐가 일어나? 청일전쟁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 나와 있죠. 자, 개화당의 실패는 여기서 개화당이 급진개혁파예요. 개화당의 실패는 갑신정변 실패했죠. 매우 애석한 일이다. 친구 중에 갑신정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 이가 있는데 인류 수재들이 일본에게 이용당해 그처럼 크나큰 착오를 저질렀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지식인, 지배층, 지도층이라고 했잖아요. 요 사람들이 일본인에게 이용당해서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으켰는데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중립파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갑신정변 제가 순서대로 한번 써볼게요. 갑신정변 그리고 이제 뭐 이 조약들 체결되고 자, 그 다음에 갑신정변으로 청의 내정 간섭 심화 자, 청나라 내정 간섭이 심화되자 우리는 그럼 이제 청은 힘들어.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지. 그래서 조러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와 비밀협약을 추진. 비밀협약은 이제 추진만 하고 실패했지만 비밀협약을 추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게 되자. 자, 이 러시아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영국이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거문도 사건. 1885년부터 7년까지 거문도라고 하는 섬을 영국군이 불법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영국이 주도한 거고 자, 그러자 안 되겠네.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중립화론이 제시가 된 거예요. 자, 중립화론이 제시된 게 언제냐면 1885년쯤이죠. 그래서 요 중립화론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유길준, 부들러 이런 사람들이죠. 자, 지금 제가 갑신정변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갑신정변, 그리고 조러 통상조약, 거문도 사건, 중립화론. 알겠죠?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중립화론을 제시한 게 누구라고요? 유길준, 부들러. 자, 지금 우리나라의 지리는 아시아의 인후. 인후는 목구멍이잖아요. 목구멍. 자, 인후에 처해 있어서 위치는 유럽의 벨기에와 같고 중국의 조공하던 지위는 터키의 조공하던 불가리아와 같다. 자, 그렇기 때문에 되죠. 네 번째 줄에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실로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한 아시아의 여러 대국이 서로 보존하는 정략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존하는 계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자, 그럼 유길주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럼 부들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네, 독일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청, 러시아, 일본 3국이 서로 입약하여 영원히 조선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들러까지 한번 살펴봤죠. 자, 우리는 다음 주에 와서 동학농민운동부터 뒤에 쭉 한번 마무리할 거예요. 네, 끝내야죠. 뭐. 쭉 한번 보시고 오늘 배웠던 거 복습 잘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여기는 이제 조약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해서 그렇게 내용이 많은데 많지는 않아요.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